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를 왜 내 품에 안았을까요? 그냥 신고만 하고 가면 될 일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16년 전 새벽 병원.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를 왜 내 품에 안았을까요? 그냥 신고만 하고 가면 될 일이었는데 왜 내 외투를 벗어 감싸고 내 가슴에 품었을까요? 25 월세방 살던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배짱으로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섰을까요? 16년입니다. 주민번호 하나 없는 유령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걸. 박지수. 아이를 버린 그 여자 이름으로. 법이 나보고 남이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이 내 손바닥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 끝이 바르르 떨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덜컥거렸죠. 잉크 냄새가 왜 이렇게 비릿하게 코끝을 찌르는 걸까요? 글자가 번졌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마치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시야를 어지럽혔어요. 눈앞이 핑 돌며 바닥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내 눈앞에 박혀 있을 수 있느냔 말이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세게 때려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수중에서 들리는 듯 아득하게 멀어지더군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따가웠죠. 손등엔 식은땀이 배어나와 축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적셨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적힌 이 낯선 이름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 16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금지옥 옆 내 눈을 빼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딸 민채. 혹여나 누가 들출까, 혹여나 세상이 내 새끼를 뺏어갈까봐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속이며 주민번호도 없는 유령으로 민채를 지켜왔죠. 그런데 민채가 이미 누군가의 딸로 등록되어 있다니요? 박지수. 모니터에 찍힌 그 이름 석자가 내 심장을 시퍼런 송곳처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16년 전 그날 병원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핏덩이를 버려두고 도망친 그 여자. 어떻게 제 이름으로 출생신고만 덜컥 해놓고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요? 말도 안 돼. 이건 가짜야.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 비릿한 피가 고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내가 쏟아부은 16년의 세월이, 그 피눈물 섞인 고생이 고작 남의 이름, 석자 아래 짓밟혔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허파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칼에 베이는 것처럼 날카롭게 아파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오는 것 같았죠.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1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8년 10월 4일 새벽. 나는 고작 25이었습니다.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막 끝낸 참이었죠. 새벽 4시. 마지막 화장실 점검을 위해 3층 여자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맨 끝 한 변기 옆 바닥. 차가운 타일 위에 핏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핏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죠. 탯줄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양수와 피로 범벅이 된 작은 생명체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얘야. 비명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삼켰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던 두툼한 패딩 재킷을 미친 듯이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 어린 것을 이 차디찬 바닥에 던져놓고 갈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아기를 감싸던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의 한 팔에는 비단 베네 저고리가 깨어진 채 꾸깃하게 접혀져 있었죠. 화장실 바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비단이었습니다. 그 베네 저고리 끝동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희미한 박동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걸요.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적막한 복도, 깜빡이는 형광등.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기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내 체온이 아이에게 옮겨가길 바라며 피맛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비단 베네 저고리를 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내 품에서 꼬물거리는 순간 내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 목소리가 텅 빈 병원 복도를 찢어발겼습니다.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고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영하 6.2 사건이죠? 발견자가 누구입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분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요,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던 경찰이 무전기를 두드렸습니다. CCTV 확인해 봤는데 새벽 2시 50분경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혼자 나오는 게 찍혔습니다. 배가 불렀다가 홀쭉해진 게 확연해요. 여기서 출산한 게 맞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식별이 안 된다더군요. 병원 어디에도 산모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령처럼 나타나 핏덩이만 던져놓고 사라진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단 아기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겁니다. 친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를 밟게 되겠죠. 경찰관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 시설? 저 작은 것이 또 어디로 버려져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확 느껴지더군요.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인데도 내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경찰관이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더군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하지만 품 안에서 느껴지던 그 미약한 온기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묻는 경찰의 눈빛이 송곳처럼 나를 찔렀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어도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입양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아가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 신원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나를 밀어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의 벽은 높고 차가웠죠. 그날부터 내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서, 구청, 아동보호기관,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입양 자격 요건을 보세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청 직원의 무뚝뚝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25이라고 지난달에 생일이 지났다고 악을 썼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느냐, 번듯한 집이 있느냐, 월세방에 살며 아르바이트나 하는 주제에 무슨 악이냐는 식이었죠. 민정 씨, 저희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애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그놈의 조건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렸는데,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건져 올린 건 나인데, 그럼 일자리 구하겠어요. 방도 더 큰 데로 옮기겠어요. 제발, 그 아이를 제가.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삼킨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울먹이는 내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기분. 당신은 아나요? 내 품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나누었던 그 작은 생명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질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그 허락을 만들어내겠다고요.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면 비정상적인 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아니, 지옥불에라도 뛰어들어야 했죠. 잠시력의 소음이 귓가를 때리고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그곳은 코를 찌르는 찌든 담배 냄새와 곰팡이 핀 벽지가 가득한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앉은 사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준다는 그 브로커의 눈빛은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앉으시오. 들었소? 아기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그의 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세게 때려왔습니다. 나는 겨우 네. 하고 짧게 대답했죠.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하지만 완전히 합법적인 건 아니오.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거요. 유령으로. 유령? 시스템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학교도 병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그림자의 살. 그 말이 내 심장을 시퍼런 송곳처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새끼를 평생 어둠 속에 가두어야 한다니. 하지만 시설에 보내져 이름도 모를 곳으로 팔려가느니 내 곁에서 숨쉬게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그건 엄마로서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욕심이 빚어낸 죄악이었을까요?
나는 그날 내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깎아내어 오늘 하루의 숨통을 샀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것 같았지만 품 안에서 꼬물거리는 아기의 온기만이 내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6년은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내 몸을 갈아넣는 전투였죠. 식당 주방에서 하루 17시간을 버텼습니다. 끓는 기름이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고 설거지통에 처박힌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질조차 힘겨울 때 나는 피맛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몰아붙였죠. 오직 내 새끼 민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건 민채가 9살 되던 해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내일 소풍 가. 선생님이 주민번호 뒷자리 적어오래. 여행자 보험 들어야 한다고. 그 해맑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시퍼런 송곳처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죠.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어오른 손으로 애꿎은 행주만 비틀어 짰습니다. 민채야, 미안해. 이번 소풍은 못 갈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바빠서. 왜? 나만 못 가?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왜 아무것도 없어? 민채가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습니다. 주민번호 하나가 없어서 내 새끼는 남들 다 가는 소풍조차 보험을 못 들어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선택한 이 길이 사실은 아이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민채의 흐느낌을 들으며 나는 내 손등을 사정없이 긁었습니다. 피가 터져나오고 쓰라려야 겨우 숨이 쉬어지더군요. 내가 쏟아부은 16년의 세월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쌓고 그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살. 어느덧 16, 민채는 어느새 내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겐 여전히 세상에 발붙일 번호 하나가 없었죠. 대학 진학의 벽 앞에서 진로교사가 내뱉은 민채. 양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내 16년 인생에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16년 전 그 화장실에서 가져온 빛바랜 비단 베네 저고리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이제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때였습니다. 민채를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16년 만에 구청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종이 한 장이 내 세상을 송두리째 난도질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2024년 9월 17일 16년 만에 구청 문을 밀고 들어선 내 앞에 놓인 것은 출생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이었습니다. 김민채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상에 등록된 16년 전의 기록. 민정 씨, 정신 좀 차리셨어요? 공무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훑쳤습니다. 박지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신고인 박지수, 2008년 10월 5일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어머니라고 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이 박지수라는 여자가 김민채의 친모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 어떻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6년 전 그날 병원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핏덩이를 버려두고 도망친 그 여자가요. 어떻게 제 이름으로 출생신고만 덜컥 해놓고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느냔 말이죠.
민정 씨, 진정하세요. 다른 민원인들도 계시잖아요. 공무원이 나를 말렸지만 내 가슴 속의 한은 이미 터져버린 둑이었습니다. 눈물 섞인 절규가 목구멍을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요,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배고파 죽을까봐 내 외투에 싸서 가슴에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다 던졌어요. 이 손 좀 보세요. 나는 거칠고 투박한 내 손을 공무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칼에 베이고 펄펄 끓는 기름에 데어서 문드러진 굳은 살들. 이 못생긴 손으로 민채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남들 다 하는 화장 한 번 안 하고 버텼는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르고 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법이 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나보고 남이랍니다. 내 16년 세월이 유령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텅 빈 의자에 주저앉은 내 가슴 위로 16년 전 그날 보았던 그 귀한 비단 베네저고리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지수.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어둠이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 인간이 어떻게. 16년 전 그날 병원 화장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핏덩이를 버려두고 도망친 그 여자. 어떻게 제 이름으로 출생신고만 덜컥 해놓고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요? 나는요,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배고파 죽을까봐 내 외투에 싸서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다 던지기로 결심했다고요. 이 손 좀 보세요. 예. 식당 주방에서 칼에 베이고 펄펄 끓는 기름에 데어서 문드러진 이 굳은 살들. 이 못생긴 손으로 민채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남들 다 하는 화장 한 번 안 하고 버텼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삼키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흐르는 날들을 견뎌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이 저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나보고 남이랍니다. 내 16년 세월이 유령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서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목구멍에 뜨거운 불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나를 버린 건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서류 속의 이름입니까? 나는 박지수가 살고 있다는 화려한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마지못해 알려준 그 주소 말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를 마주한 순간 내 심장은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식어버렸죠. 16년 전 그 지독한 병원 화장실에서 풍기던 향수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샤넬인가 뭔가 하는 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 그때도 지금도 똑같더군요. 퍽! 무거운 가죽 핸드백이 내 이마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고개가 뒤로 꺾이며 비릿한 쇠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입술이 터져 선홍빛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이를 버린 죄책감은커녕 박지수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에 오점이 나타난 것에 진저리를 치더군요.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내가 뭔데 내 딸을 유괴해서 키워? 유괴라니요.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나는 바닥을 기며 그녀의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손톱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죠. 제발이요. 지수 씨, 민채 이제 고3이에요. 수능 원서라도 쓰게 해줘야죠. 출생신고만.
그것만 바로 잡아주세요. 제가 지수 씨 대신 사죄할게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예. 내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박지수의 뾰족한 구두굽이었습니다. 그 구두굽이 내 손등을 무참히 지식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려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 민채, 내 인생의 전부인 민채만 지킬 수 있다면 이까짓 손등쯤은 가루가 되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이 손 놓으라고. 이 더러운 손 안 치워? 그녀의 구두 아래서 내 손등이 지지겨질수록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 앞길은 열어줘야 한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벌레가 될 수 있는 이 어미의 심정을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방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유독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방 한 구석,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낡은 나무 갯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채를 처음 만난 날 아이가 입고 있던 비단 베네 저고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흘러 빛은 바랬지만 그 끝동에 새겨진 황금색 자수만은 기묘할 정도로 선명했죠. 가난한 나는 평생 구경도 못할 왕실의 옷처럼 귀하고 서늘한 물건. 민채야, 너는 누굴 닮아 그렇게 영리하고 예쁜가 했더니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민채야. 너는 이 좁은 방구석에서 나랑 감자나 나눠 먹으며 유령으로 살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이 지옥에 가둬두었나? 내가 미안해.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내 귀한 신분을 16년이나 훔치고 있었나 봐. 나는 손을 떨며 그 베네 저고리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16년 전 잃어버린 이 옷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 옷을 내놓는 순간 민채를 영영 뺏길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렀죠. 사흘 뒤였습니다. 우리 낡은 빌라 앞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 행렬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 태성그룹의 최도권 회장이 내 앞에 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베네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옷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문양은 내 아들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최 회장의 오열 섞인 목소리를 통해 터져나온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릿하고 잔인했습니다. 16년 전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최태준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박지수는 그 집안의 유일한 줄통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그저 하룻밤 불장난 상대였을 뿐 엄격한 재벌가에서 인정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가 아들이어야만 가문을 잇게 하겠노라 선언했고 만약 딸이라면 박지수를 가차없이 내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박지수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배로 낳은 아이가 딸인 걸 확인하자마자 괴물이 된 거야. 박지수는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딸 민채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최 회장에게는 아기를 낳았으나 난산으로 아이와 함께 죽을 뻔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며 피 묻은 가짜 시신옥은 조작된 기록을 보여주며 눈물 연기를 펼친 겁니다. 최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아들의 핏줄을 낳으려다
고초를 겪은 줄 알았던 박지수를 가여이 여겨 며느리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박지수는 그렇게 자기 자식을 죽은 존재로 만들고 그 시체 위에 올라타 재벌가 며느리라는 왕관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자기가 출생신고만 몰래 해두고 버렸던 그 오점이 16년 만에 내 손에 들린 벤의 저고리와 함께 살아 돌아온 겁니다. 박지수, 내가 인간이야? 예. 어떻게 제 새끼를 죽었다고 속이고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 나는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최 회장은 내가 내민 베넷 저고리의 황금 인장을 보며 사지를 떨었습니다. 그 인장은 최 회장이 손주가 태어나면 이 가문의 주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손수 새겨 박지수에게 보냈던 태성그룹의 인장이었으니까요. 박지수가 그날 아기를 버리면서도 차마 그 귀한 옷을 가져가지 못한 건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를 찾을 때 쓸 보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일말의 가책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민채는 순식간에 재벌가의 손녀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박지수, 그 독한 여자는 전세가 역전된 걸 직감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최 회장 앞에서는 사실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실성해서 버렸던 거다. 죄책감에 평생을 울며 살았다며 피눈물 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손등을 지지기던 그 구두굽이 이제는 참회자의 발걸음처럼 가증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없는 곳에서 지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민채는 딸이 아니라 자신의 가짜 며느리 자리를 지켜줄 보석이자 인질일 뿐이었죠. 민채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집 대문 앞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냉소하며 내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거지가 내 딸 인생에 왜 끼어들어? 이제 민채는 태성의 후계자야. 당신은 유괴범일 뿐이라고. 조용히 꺼져, 아니면 감옥에 쳐넣어 줄 테니까. 유괴범이라니.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새끼인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저택 밖 차가운 철문 앞에 주저앉아 민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종일. 목이 쉬어 비릿한 피맛이 올라오고 쇳소리만 나올 때까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민채야, 엄마야, 민채야.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지수가 민채를 화려한 방이 아닌 저택 깊숙한 지하실에 가둬두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 민정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 여자는 유괴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라며 아이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내 새끼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숨죽여 울고 있을 때 나는 그저 저 높은 담벼락만 바라보며 피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내가 정령 사람이냐? 내가 정령.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16년 전 화장실 바닥에서 아이를 살렸을 때처럼 나는 다시 한번 이 아이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인 민채야.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저 지옥의 문을 부수고 너를 데려올 테니까. 그 차디찬 지하실 바닥에서 내 새끼가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립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민채는 홀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박지수, 그 독한 여자는 제 핏줄인 아이를 앉혀놓고 칼보다 무서운 말을 내뱉었죠. 최 회장이 죽을 때까지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만약 한 번이라도 토를 달거나 진실을 입 밖에
내면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미친 식당 아줌마를 유괴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제 자식의 심장에 그런 대못을 박을 수 있느냔 말입니까? 그 여린 것이 나 때문에 나를 지키겠다고 그 지옥 같은 협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채는 박지수 몰래 빛바랜 일기장 구석에 피 토하듯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장을 내 손으로 직접 읽었을 때 나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차라리 이대로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싶었습니다. 종이 위로 번진 눈물 자국이 마치 내 가슴에 난 구멍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어둠 속에서 엄마의 손을 생각한다. 우리 엄마 손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끓는 기름에 대고 거친 칼에 베어서 흉터투성이입니다. 남들은 그 손이 흉측하다고 고개를 돌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들은 오로지 나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맺힌 훈장이었습니다. 법이라는 차가운 글자는 나를 남이라고 부르라 하지만 내 심장은 단 한순간도 그 엄마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낳았다는 저 여자는 나를 화장실 바닥에 버렸지만 내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16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품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를 살리려다 엄마가 유괴범이 될까봐 나는 여기서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엄마, 내 진짜 엄마는 당신뿐이야. 이 목숨이 끊어져도 내 엄마는 당신 하나뿐이야. 글자마다 아이의 울음 섞인 신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보다 더 비릿한 그 슬픔이 내 코끝을 찔렀죠. 등줄기에선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피맛이 고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우리 민채에게 줄 수 있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낡은 일기장 한 장이 우연히 지하실을 살피던 최 회장의 노쇠한 손에 발견되던 그 순간 우리 민채의 목숨을 건 고백이 그 견고하고 오만했던 재벌가의 성벽을 뿌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낡은 일기장. 거기에 적힌 아이의 피 맺힌 고백과 박지수의 추악한 만행을 목격한 순간 최 회장은 평생 분신처럼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쾅 소리와 함께 지하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민채를 안아올린 최 회장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죠. 내 손주야, 가엾은 내 새끼야. 거인의 통곡이 그 거대한 저택을 뒤흔들 때 박지수의 화려한 연극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시각 나는 대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아이의 이름만 부르다 몸이 축이 난 것이었죠. 겨우 눈을 떴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을 것 같은 그 오만한 권위자, 최 회장이 내 투박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진정한 이 아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거친 손대에 닿은 내 손마디는 흉측하게 굽어있고 기름에 데인 흉터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 있는 노인이 내 못생긴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할 때 16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원망만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진심이, 내 문드러진 손가락이 증명한 모정이 결국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박지수의 악에 바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이제 그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태성 가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그리고 민채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지만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고였던 비릿한 피맛이 처음으로 달콤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은 참으로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내 16년 인생이 고작 서류 몇 장과 말 몇 마디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민채가 있었습니다. 내 문드러진 손을 꼭 잡은 그 아이의 온기가 떨리는 내 심장을 겨우 붙들어 매고 있었죠. 그곳에서 나의 16년 양육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번 돈으로 아이의 학비를 내고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야 했던 민채를 지키기 위해 내가 견뎌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말입니다. 민채가 증인석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고였습니다. 판사님, 저를 살린 건 저기 앉아있는 우리 엄마입니다. 법은 저 사람을 유괴범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제 심장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이미 16년 전에 멈췄을 겁니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를 뺏어가지 마세요. 아이의 절규가 법정 천장을 찌를 때 방청석 여기저기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 나를 몰아세우던 세상의 시선이 비로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그 순간 정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실혼적 친자관계 인정, 양육의 정당성 인정, 법봉이 내려쳐지는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16년, 무려 16년 만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어둠의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법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게 민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민채가 법정 바닥을 가로질러 내게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겼던 그간의 상처들이 한순간에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꼭 안았습니다. 내 못생긴 손가락이 아이의 등을 어루만질 때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며 뜨거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세상이 인정한 이 포옹.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로 지켜낸 내 인생의 유일한 승리였고 죽음보다 깊었던 모정의 증명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방들을 뒤로하고 민채는 다시 내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비단길을 깔아주겠노라 붙잡았지만 내 새끼는 단호했죠. 할아버지, 저 공부해서 태성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 될게요. 하지만 지금 내 집은 엄마의 낡은 오토바이 뒤편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게 모질었던 세상이었는데 내 새끼의 그 한마디에 16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채가 내 허리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얼굴이 내 등에 포근히 맞닿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탈탈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찬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골목길을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등에 닿은 아이의 심장 박동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등줄기에 흐르던 식은땀은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되어 날아갔죠. 엄마,
오늘 저녁은 진짜 매운 김치찌개 해줘. 고기 듬뿍 넣어서. 아, 할아버지가 보내준 최고급 한우 그거도 구워 먹자. 그래, 우리 딸. 내 새끼. 엄마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끓여줄게.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빚어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박지수가 던져버린 그 핏덩이를 나는 피눈물로 씻겨보석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건 기다림이 빚어낸 고결한 승리였고 굳은 살 박인 내 못생긴 손등이 거머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은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 오늘만큼은 그 말이 내 뼈마디에 사무치도록 참인 것 같습니다. 재벌가의 거대한 저택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이가 내 등 뒤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거친 모래알을 삼킨 듯 따가웠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이 비릿한 피맛보다 강렬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실은 오토바이가 노을 속으로 멀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뜨거운 김치찌개를 끓일 겁니다. 내 새끼, 내 보물, 내 인생의 전부인 민채를 위해서 말입니다.